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주급 35만 파운드, 새로운 계약을 통해 리버풀 역사상 가장 높은 주급을 받는 선수 모하메드 살라. 최근 몇 년간 주변 경쟁 구단들의 주급 체계가 상당히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30만 파운드를 아무나 받는 금액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는 상징적인 숫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초특급 에이스. 리버풀 역사상 30만 파운드 돌파? 솔직히 생각조차 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제라드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다고 한들 리버풀이 30만 파운드까지는 줄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이상을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만큼 리버풀 구단에 있어서 대단한 금액이고 한편으로 선수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책임감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금액이다 보니 팬들 중에서는 살라의 활약이 예년만 못하다 35만 파운드급은 아니지 않느냐 아쉬운 소리를 하는데 정말 살라가 퍼포먼스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지 살라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플레이메이킹에서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라는 살라다. 그에게 있어서 여러 악재가 함께하는 시즌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월드클래스라는 칭호에 맞게 리그 20골과 10개의 어시스트, 시즌 30골과 10개의 어시스트에 근접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아직 리그 경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지난 17-18 시즌에서부터의 기록을 살펴보면 6시즌 평균 50.5경기 출전, 31골, 12.8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 약 44개, 4138분 출전, 딱 올해도 평균치 정도 해주었습니다. 49경기 30골 14어시스트, 공격 포인트 44개, 4116분 출전, 30골과 10개의 어시스트 수치가 평균작이라는 것도 미친 기록인데 50경기 출전에 4100분 소화? 전세계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제외하고 포워드가 매년 50경기에 4000분을 소화한다? 말도 안 되는 기록입니다. 잘해야 팀의 주전으로 모든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인데 잘하는 거야 뭐 당연하고 부상 없이 체력적으로 완벽히 준비된 선수만 가능하죠. 그 누구도 달성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여기다가 국대 차출은 당연하고 무조건 풀타임 소화, 매년 살라의 체력 관리를 해줘야 된다, 백업 데려와야 한다, 지나치게 혹사당한다,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백업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라의 경쟁자 혹은 백업으로 리버풀에 입단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경기에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리버풀의 오른쪽 윙포워드 자원으로 입단할 정도면 대단한 재능에다가 성장 가능성이 노후한 선수일 텐데 왜 굳이 지금 매년 50경기 4000분씩 소화하는 선수가 있는 리버풀의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에 들어가려 하죠? 감독 코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라에게 휴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거고 실제로 카라바오컵이나 FA컵에서 로테이션을 돌려주죠. 그런데도 50경기를 소화하는 겁니다. 감독 코치 눈에 살라의 몸 상태가 좋고 지친 기색이 없다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굳이 벤치에 두며 억지로 관리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살라는 벤치에 있는 것을 더 싫어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오른쪽 윙포워드 백업의 타이밍 그리고 대체자 타이밍은 좀처럼 잡기가 어렵습니다. 살라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온전히 피지컬적으로 하는 유형이 아니다 보니 언제 어떻게 꺾일지 쉽게 판단이 서질 않거든요. 이래서 월드클래스라는 칭호가 붙으려면 꾸준한 공격 포인트는 물론 부상 없이 50경기 소화는 해줘야 한다. 50경기 출전 30골 10어시스트 5년 동안 지속해준다? 월드클래스 맞습니다. 다음으로 외로웠던 살라. 스탯적으로만 봐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 살라의 부진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번 시즌 리버풀의 공격수 라인과 플레이메이커들의 부진은 살라에게 있어 크나큰 악재였습니다. 즉 억가를 견뎌야만 했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플레이메이킹 관련 수치를 살펴보죠. 슈팅을 만들어내는 행동, 득점을 만들어내는 행동. 오늘은 슈팅을 만들어내는 수치에 대해서 볼 겁니다. 간단히 매년 누가 직접적인 플레이메이킹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 기록만 봐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올해를 제외한 기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20 시즌 아놀드 155회, 살라 136회, 로버트슨 130회, 피르미누 114회, 마네 114회. 측면의 파괴력이 얼마나 위대했었는지 알 수 있죠. 2021 시즌 마네 141회, 살라 134회, 아놀드 131회, 로버트슨 123회, 피르미누 111회. 수비진이 망가진 상황 속에서 마네 살라가 얼마나 힘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21-22 시즌 아놀드 160회, 살라 141회, 마네 114회, 로버트슨 112회. 그 외 조타, 핸더슨, 디아스 모두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죠. 특히 디아스는 겨울에 합류해서 미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번 시즌 살라 132회, 아놀드
111회, 로버트슨 94회, 핸더슨 67회, 엘리엇 66회. 매 시즌 1위부터 3위 정도만 보더라도 해당 시즌 누가 플레이메이킹에 큰 영향을 끼친 건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했는데 이번 시즌 살라가 다 했습니다. 그 뒤를 받쳐주는 포워드는 아예 없었죠. 그간 마네나 피르미누 꾸준히 출전해주며 살라의 도우미 역할을 해주던 선수들이 모두 사라져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스탯입니다. 심지어 아놀드도 미드필더로 전환하기 전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보니 요 근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 안에서 살라는 홀로 메이킹도 하고 득점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다. 전술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살라에게 있어 힘들었던 시즌임은 분명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포워드가 미드필더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하고 있던 부분이 올해 터진 것이다. 피르미누 마네의 10번 8번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 올해 기록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네 피르미누의 이탈, 학포 누네스 새로운 신입생의 적응 문제, 디아스 조타의 장기 부상, 그냥 안정적인 포워드를 구성할 수 없던 상황 속에서 홀로 말도 안 되는 부담을 짊어지고 결과물로 보여준 살라라고 볼 수 있죠. 이는 직접적인 플레이메이킹 관련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해줬다면 다음은 공격적인 전개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스터의 영입이 거의 확실시된 가운데 추가로 영입되어야 하는 미드필더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전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패스 전개에서만이 아닌 볼 운반 과정에서의 역할을 맡아줄 선수가 리버풀에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죠. 간단히 하프라인 위 지점에서 볼을 이끌고 전진하는 횟수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볼 운반 기록보다 더 공격적인 스탯이죠. 19-20 시즌 마네 159회, 로버트슨 149회, 살라 105회, 아놀드 98회, 피르미누 90회. 2021 시즌 마네 142회, 로버트슨 119회, 살라 111회, 아놀드 98회, 피르미누 66회. 21-22 시즌 살라 125회, 마네 105회, 로버트슨 96회, 조타 74회, 마팁 55회, 디아스 53회. 대망의 이번 시즌 살라 111회, 로버트슨 80회, 누네스 61회, 엘리엇 50회, 아놀드 41회, 디아스 36회. 전술적인 변화에 따라 개개인의 수치 또한 변동될 수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왼쪽 윙포워드 자리에서 그리고 중앙에서 볼 전개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마네, 피르미누의 이탈이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 살라마네의 폼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디아스의 합류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록이죠. 그래서 디아스의 이탈이 이번 시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리버풀은 아놀드의 포지션 변화에 따른 전진 비율이 떨어진 것도 맞지만 풀백으로 나선 경기에서도 하프라인 위 지점에서의 볼 전개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즉 아놀드도 한 게 없다는 거죠. 앞으로 아놀드의 6번 소환은 계속될 전방인데 지금처럼 볼 운반에 도움 줄 선수가 없다면 내년도 꽤나 고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처럼 아놀드가 6번 자리에서 후방 빌드업에 영향을 주고 로버트슨이 스토퍼 포지션에서 오랫동안 내려앉는다면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전진할 수 있는 선수는 필수입니다. 왼쪽 윙포워드 포지션에서 고정적인 기회를 받게 될 디아스의 능력 또한 중요하게 될 테고요. 이번 시즌 살라는 볼 운반부터 시작해서 플레이메이킹, 득점, 그리고 꾸준한 출전까지 혼자 리버풀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알리스터 다음으로 영입될 선수의 유형은 전진, 공격적인 전진을 갖춘 타입일 거란 것은 대충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괜히 마운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포워드 구성은 물론 살라의 역할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센터 포워드 포지션도 가능하고 윙 포워드까지 소화 가능한 살라 입장에서 어떤 전술적 변화가 있든 간에 그에 맞는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놀드의 6번어와 함께 10번 미드필더의 영향력을 높이는 운영, 기존 4-3-3을 다시 살리는 패턴의 운영, 여기에 공격적인 8번 유형의 선수를 데려오냐 마느냐에 따라 포워드 구성도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다양한 전술폭을 가진 시점에서 6번을 1순위로 영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는 다음 영상에서 학포 누네스와 엮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